우리가 대공황이라는 표현을 하면 뭐 다른 것들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1920년대에 있었던 경제적 대공황을 의미를 합니다. 이 시기에 1929년에 뉴욕 증시가 대폭락을 하면서 뭐 단순히 그냥 조금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시점부터 주가가 하락을 해서 3년 만에 그러니까 1929년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 만에 주가가 89%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원이었던 것이 11원이 돼 있는 주가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을 대공황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되는 게 1954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회복을 하기 때문에 이 대공황의 충격은 엄청 났던 거죠. 이 주가 폭락이 결국엔 대공황의 신호탄이었고 1920년대, 30년대에 걸쳐서 굉장히 세계 경제에 암운을 들이우게 됩니다. 생산이 정체되고 소비가 늘지 않는 어떤 이 정체기를 원래 어떤 실력이 상승할 때도 보면 정체기를 겪는 것처럼 세계 경제 특히 이 남북 전쟁 이후에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해 오던 미국 경제가 그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때 불어닥친 게 이 대공황이었죠. 이 대공황의 어떤 시작이 있기 전에 사실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는 주가가 오른 게 있는데 대공황 직전에 이미 증권 계좌의 숫자가 150만 개를 넘었고 그 중에서 150만 개 중에서 신용으로 그러니까 실제 돈이 있지는 않지만 사람의 어떤 신용으로 생성된 계좌가 한 40%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 버블이 있었다는 거고 증시 버블이 꺼지면서 대공황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세계 1차 대전에서 이전에 세계 1차 대전 이전에 채무 국가였던 미국이 채권 국가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전쟁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물론 미국이 세계 1차 대전에 막바지에 참전을 하긴 합니다만 모든 전쟁 주요한 전쟁은 사실 프랑스와 독일에서 뭐 사실상 프랑스에서 이루어졌기 벨기에 프랑스 요 지역에서 주로 전쟁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리한 참호전이 거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인명 물적 피해를 미국이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 경제는 유럽에 물자를 수출을 하고 유럽에 자본을 투자를 하고 돈을 빌려주면서 오히려 엄청난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 전쟁이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총력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 부어야 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들 물적 자원들도 다 총동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동원할 수 있다는 말은 외국에서부터 물자를 사온다든지 자본을 빌려온다든지 할 수까지라도 해서 전쟁은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자국 내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도 있지만 물론 자국이 전쟁 도중이다 보니까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산업 생산 시설이 파괴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해외 다른 나라로부터 물자를 수입해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빈번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자를 수출하는 국가 전쟁을 직접 치르진 않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다가 물자를 수출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필요로 하지 않았을 물품들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으면 생겨나지 않았을 수요가 생겨난 거죠. 그러면 그 수요와 그 필요함을 맞춰주기 위해서 물자를 생산하게 되고 그 물자를 수출하게 되고 그 수출로 인한 이득을 이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물자만 수출해주는 국가가 일종의 어부지리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를 딱 미국이 본 거죠. 그래서 미국은 1920년대에 10년 동안 공업 생산이 약 90%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부가 증대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커졌고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고 전기도 보급이 되고 라디오도 보급이 되고 생활 수준의 획기적인 향상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대공황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주식 버블이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위원회가 통화 정책을 긴축 재정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 지금도 코로나 시기에 미국이 약간 방만하게 경제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다시 쪼우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 운영을. 그래서 금리가 상승을 하는 상황인데 딱 이런 식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미국의 이자율이 높으니까 해외의 자본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높은 금리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요 시기적으로 그런 거예요. 미국은 경제가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금리가 오르니까 돈들이 막 미국으로 몰리는데 이 미국 밖에 있는 국가들은 세계 1차 대전 치르고 나서 막 경제가 피폐되어 있고 폐허가 되어 있고 어떤 나라는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있어야 될 돈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나라 저쪽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금융 경색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없어요. 시장이 전쟁 배상금으로 나가지 국부가 미국으로 다 유출되지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돈이 없고 미국은 오히려 통화가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 신용 대출이 축소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시장이 냉각이 되고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하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발하게 됩니다. 1929년 10월 24일과 29일에 주식시장 붕괴가 일어나게 되고 이어서 그 주식시장에 은행들이 원래 은행들도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자를 주고 뭐 하기 위해서 은행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이나 이런 데 재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데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버리니까 은행들이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33년까지 미국 전체 은행의 40%에 해당되는 15,000개의 크고 작은 은행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무너지고 거기에 따라서 은행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면서 신용 경색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은행들이 힘들어지니까 은행들이 대출한 돈에 대한 금리를 올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금리 상승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회사와 가게를 운영해야 되는 기업과 가게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게 돼서 기업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돈을 갚지 못해서 망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업들이 다 무너지면서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생성이 되죠. 실업자들이 생성이 되니까 일반 서민들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게 되는 그런 어떤 순차적으로 무너져가는 주식 무너지고 은행 무너지고 기업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33년에 실업자 수가 128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가 넘는 정도죠. 그래서 이 시기에 미국의 실업률이 25%. 한국의 실업률이 뭐 아무리 높게 올라가도 두 자릿수까지는 잘 안 가죠. 한국의 실업률이. 근데 이 시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 노동자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 시기였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 경색이 됩니다. 그럼 돈이 안 도는 상황이 됩니다. 돈이 안 도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히 농산물 생산,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적 상황의 심각성이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선도 국가 역할을 해야 되는 국가가 없었어요. 특히 미국은 이 시기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면 여기 이제 그 검은 화요일,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리는 주식 시장이 붕괴된 날 뉴욕의 증시거래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은 이제 대량 실업이 발생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보호무역주의는 뭐 여러 가지 그것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하나의 흐름이고 하나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930년대 미국도 어떻게 보면 중상주의의 입장에서 관세법을 만들고 해외 공산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그러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1929년에 이 주식 붕괴가 있었고 1930년에 이 관세법이 제정되다 보니 이 법의 목적은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아예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하나의 어떤 장벽을 치자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 미국으로 수출을 하던 국가들의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독일이 엄청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은 식민지를 다 상실해 버렸죠. 그래서 독일이 생산된 물자들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는 여전히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자국의 식민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독일은 식민지를 다 뺏겼기 때문에 생산한 물자들을 미국이나 이런 신흥 국가에 판매를 해야만 했었는데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여 치다 보니 독일 물품이 미국에 판매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독일의 독일 경제가 받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만 관세 장벽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독일도 올리고 영국, 프랑스도 뒤에서 설명할 블록 경제 형성과 함께 관세 장벽을 둘러치다 보니까 세계 무역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잉 생산으로에서 비롯된 물품의 가격 하락도 있어서 무역 제품의 가격도 하락하고 세계 무역량 자체도 감소하게 되어서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의 무역은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39%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요. 뭐 여기에 이러한 경제적 대공황이 발발하게 된 원인은 뭐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미국 내부의 상황과 외부의 상황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미국 내부는 해외로 대규모 자본 수출을 하던 미국이 긴축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해외로부터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그러니까 미국 밖에 있는 나라들은 전쟁 치러가지고 경제를 살리거나 이게 뭔가 전후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긴축 정책을 하다 보니까 거기 있어야 될 돈들이 미국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여기가 금리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기존에는 계속 경제적 성장을 하던 상황 속에서 어느 시점에 시장이 증대되지 않고, 왜냐하면 전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인명피해와 물자가 없어지고 폐해가 되다 보니까 어떤 소비재 시장이 성장이 멈춰든 거죠. 소비재 시장의 성장이 멈춰들다 보니 뭔가 수요가 공급을 쫓아가지 못하는 가인 공급 시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관세 정책을 하다 보니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이걸 막는 요인, 막는 것들도 원인이 있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통해서 완화 정책을 써야 됐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적절한 세계 경제적 대공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됐다는 것이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미국만의 문제냐? 그렇게 보기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대공황의 원인을 근본이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취약성과 결함이 원인이었다라고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근본이제는 아무래도 금과 실제 발행되는 화폐를 연동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전 세계 통화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환율이 형성이 되는 경제적 구조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 위기가 그 나라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감정적으로 배상금을 물리고 하는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태동을 하고 간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각국이 자신의 어떤 무역 특화와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을 함으로 인해서 농산물은 가행 생산돼서 가격이 하락하고, 그래서 농업국은 공업국의 물건을 못 사고 공업국은 생산된 물건을 팔 시장이 없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 이러한 어떤 침체를 적극적으로 완화를 시키고 해서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 부재했어요. 영국은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서 입은 재정적 손실을 메우기 급급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영국도 사실 세계 1차 대전 동안 엄청나게 삽질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식민지들이 이 영국의 전쟁에 많은 수의 병력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다 보니 식민지의 입김이 굉장히 강해져요. 영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식민지의 불만을 잠재우는데 영국도 혈안이 되어 있었고, 미국은 자신들이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고 고관세 정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이걸 통해서 자본을 전 세계에 경색되어 있는 자본을 유출을 해가지고 좀 돌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의도가 없었어요.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세계의 경찰이자 세계의 은행이자 세계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는 건 세계 2차 대전 이후입니다. 1차 대전 이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앞서 설명드렸던 내부적인 원인, 다른 나라들의 상황,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제 대공황이 미친 영향은 일단 근본위제가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유무역주의가 쇠퇴하고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국제무역, 관세를 높이는 거죠. 관세를 높여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관세를 매겨가지고 국내로 수입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정상적으로 경쟁을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과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이 정상적으로 자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관세를 많이 부과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외국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자본을 해외 금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그런 제도들, 그런 정책들이 실시가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WTO와 같은 자유무역을 위한 어떤 세계적인 협의나 세계적인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었어요. 이 분위기 속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 이 세계 각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무역이나 금융이나 생산이나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식민지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국과 식민지를 묶는 블록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블록 안에서만 물품의 생산, 소비, 조달, 판매를 하도록 해요. 특히 영국이 식민지가 많죠. 그래서 1932년 오타와는 캐나다 수도죠. 이 오타와에서 협정을 통해서 영연방 내에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연방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의 관세는 없애고 이제 다른 나라, 영국
대영 제국이 아닌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품에는 높은 관세를 매겨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수출이 무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은 이게 가능했어요. 왜? 예,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도 영국 못지않게 넓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도 이거를 하나의 자국의 식민지를 블록으로 묶고, 독일은 식민지가 생각보다 많이 없죠. 예, 뭐 그런 상황이었고, 일본 또한 뭐 자기 자국의 어떤 경제적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뭐 자신들의 블록을 만들어 가고 그런 식의 경제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블록 안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생산과 소비, 자본, 노동 이런 것들, 물자들이 자유롭게 이동이 되지만 외 국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관세,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물자와 사람, 자본의 이동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 경제의 형성에 대해서 각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의 개입을 좀 상대적으로 덜 하게 됩니다. 뭐 사실은 영국은 이런 블록 경제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편리함이 있었죠. 엄청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 근본위제를 고수하면서 자국의 어떤 블록 경제를 운영을 했는데, 뭐 이게 사실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대공황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 혼란해지고, 특히 정치적 혼란과 정치적 대립이 극심하게 되면서 극우 세력과 극자 세력 간의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파시즘이 등장을 하게 되죠. 1933년에 나치 정권이 출범을 합니다. 이 전쟁에 대한 패배,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 경제 대공황, 식민지와 영토의 상실, 민족적 자존심의 손상, 여러 가지 원인들 속에서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감이 강했고, 그 속에서 급증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일종의 선동과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이 자익 혹은 우익 혹은 유태인에 대한 어떤 적대심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면서, 중요한 거는 나치당은 국가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쟁취하게 되었고, 그리고 곧 그 1인 독재, 아돌프 히틀러에 의한 1인 독재를 하게 되고, 국가 주도의 경제 모델로 변화하게 됩니다. 개인의 혹은 기업의 시장의 자유를 없애버린 자본주의, 국가 주도 자본주의.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이런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시장 경제 체제의 자본주의하고는 달라요. 나치 독일이 한 그 자본주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하는 용어가 뭐냐면 국가 주도 자본주의 혹은 비자유적 자본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국가 경제 주체들이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노동자 다 없애고요. 국가가 모든 노동자들을 완전 고용을 해서 그리고 저임금으로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실업률이 없어요. 실업이 없어요. 국가 다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다 주고 생산을 하게 하고 낮은 연금으로, 그리고 그 생산된 물품들을 국가가 사람들에게 사게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생산 소비 모든 경제적 활동을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그 속에서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하는 거죠. 엄청난, 오늘날 현대적 정부가
경제 체제에서 하는 그런 어떤 개입이 아닌 수준에서 엄청나게 강한 경제적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을 획득한 히틀러는 선거를 통해서 나치당이 제1당이 되었고 히틀러는 곧 수권법, 자신에게 국가의 그 어떤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그 독일의 국가 지도자 1인 독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35년부터 베르사유 조약을 탈퇴하고 군비를 확충하고 그리고 또다시 전 세계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전쟁 범죄와 인종 학살 그런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과 그의 친구.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미넨 조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인데, 뭐,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두려움이 가져온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이 재무장을 하면서 독일이 잃어버린 영토들이 있죠. 1차 대전 이후에. 그 영토들을 병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체코의 어떤 합병이라든지 오스트리아의 합병이라든지 체코의 지역, 체코의 일부를 독일이 차지하는 뭐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독일이 잃어버린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적, 정치적 도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영국이나 프랑스는 히틀러의 독일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어하기보다는 독일이 저 땅을 회복하면 더 이상 1차 대전에 잃어버린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이 독일 주민들, 독일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히틀러에게 저 땅을 주기만 하면 더 이상 유럽을 전쟁으로 끌고 가지 않겠구나라는 굉장히 안이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틀러는 야금야금 영토를 넓히고 군대를 준비를 해서 결과적으로 1938년에 폴란드를 침공하는 것과 동시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수권법, 독일의 그 나치당의 당수인 히틀러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어떤 법률에 서명한 당시의 대통령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수권법의 법령의 일부이고요. 요 세계 2차 대전과 관련된 사항과 전후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탈리아에서도 그 친구 무솔리니가 사실은 히틀러보다 정권을 먼저 잡았어요. 독일과 독일 나치당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국가주의, 파시즘 정권을 세우고 노조를 탄압하고 정부 주도의, 정부가 경제 전반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그러한 국가 정치 체계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일본 또한 사실 일본이 세계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어떠한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느냐, 군국주의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간동 대지진이 원인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 일본의 어떤 경제 대공황에 의한 경계 침체,
원인이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 그리고 이 시기에 발발하게 된 여러 가지 그 쿠데타들, 일본 내에서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그 군사 쿠데타의 주도 세력들이 이제 간동군으로 쫓겨나가게 되고, 군사 쿠데타 이후에 오히려 군국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더 강해지는 그런 일본의 군부의 영향이 그러니까 군인들의 영향력이 일본 내에서 힘이 세지고 강해지다 보니까 국가의 의사결정이나 국가의 정책 방향이 전쟁을 호전주의로 가는 거죠. 전쟁을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을 침탈하게 되고, 중국에서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미명하에 침략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걸 견제하는, 일본이 아시아 내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던 미국하고의 충돌로 인해서 세계 2차 대전에 진주만을 공격하고 세계 2차 대전의 다른 한 축을 형성하는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28번 슬라이드에 있는 사진들은 일본의 어떤 중일전쟁,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중국으로 침탈에 들어간 그런 모습들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히 오른쪽 사진은 이제 난징으로 일본군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반인륜적 범죄가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되죠. 난징 대학살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사진들은 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사진들이 되게 혐짤이 많아요. 너무 잔인한 사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강의 자료에 넣기가 힘들어서 그 부분들은 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경제대공황 이후에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파시즘, 군국주의의 모습들이 일으킨 사건, 세계 2차 대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경제체제, 세계 경제체제, 그리고 세계 무역의 흐름, 이런 것들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